잊었느냐? 낮엔 내 검이지만 밤엔 내 유이라는 것을. 죽이실 거라면 지금 베십시오. 전하의 침소보다는 무덤이 더 아늑할 것 같으니. 죽음이라? 아니, 너는 죽었어도 내 허락 없이는 지옥에 가지 못한다. 내일 혼례가 끝나면 너를 내 가장 깊은 곳에 가둘 것이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아찔한 대치 상황. 조선의 왕세자 이겸과 그의 그림자였던 여인 연설의 마지막 밤입니다. 15년을 개처럼 충성하며 그의 밤까지 지켰건만 돌아온 것은 왕비의 자리가 아닌 처형 명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 미친 여자가 칼을 들면 그 칼끝은 반드시 주인의 심장을 향한다는 사실을요. 버려진 칼이 펼치는 조선 최대의 복수극, 왕세자의 그림자, 왕관을 거절한 여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달빛 아래 조선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는 심언니의 야담서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애틋한 이야기를 꺼내두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서구의 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찾아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해볼까요? 전설은 늘 죽음 뒤에 시작되는 법이지요. 이야기는 15년 전 눈보라가 치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며 존경받던 영가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불길에 휩싸였던 그 밤 말입니다. 하얀 눈 위로 번지던 선명한 선혈. 그 차가운 폐허 속에서 7살 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아이의 얼어붙은 작은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 아닌 어린 세자 이겸이었습니다. 살려라. 그 짧은 명령 한마디가 연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살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는 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가문이나 이름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설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법보다 자신을 지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연설은 흑영 위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는 건 늘 이겸이었습니다. 궁녀의 손도 의관의 손도 아닌 왕세자의 손길. 물수건을 직접 적셔 그녀의 흰 살결 위 상처를 쓸어내릴 때마다 이겸은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느냐? 그럼 연설은 붕대를 감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전하.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가 마치 불에 댄 듯 뜨거웠으니까요. 주인을 향한 연설의 심장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위험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늘 달콤한 찰나 뒤에 찾아옵니다. 사냥 행차 중 폭우를 만난 어느 밤, 천둥 소리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살아나 떨고 있던 연설을 이겸은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서로 엉겨붙고 서로의 체온이 살을 파고들던 그 밀폐된 공간. 연설은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검이 아닌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이겸은 차갑게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혼례가 정해졌다. 그 한마디에 밤새 나눴던 온기는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연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도구였음을요.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궁궐 세자의 혼인 소식에 모두가 웃었지만 연설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좌의정의 딸 한서윤의 호위 무사라는 명목이었죠.
그것은 곧 그녀의 존재를 세자의 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정중한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명예 따르겠습니다. 연설은 끝까지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무너지는 심장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면서 말이죠. 좌의정의 집은 연설에게 지옥보다 잔인했습니다. 세자의 총애를 받던 연설을 시기한 한서윤은 그녀를 눈이 깊게 쌓인 뜰로 불러냈습니다. 호의라면 이 정도 추위는 견뎌야 하지 않겠느냐? 장갑을 벗고 그 칼을 쥐어라. 연설은 맨손으로 차가운 검신을 쥐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살이 칼날에 얼어붙을 때까지 그녀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견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혼례가 끝나면 정리하겠다. 그 정리라는 말 속에 자신의 목숨이 들어있다는 것을 연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궁궐은 축제의 열기로 들떠 있었지만 흑영 위의 처소만은 죽음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설은 마지막 보고를 위해 수장의 처소를 찾았죠. 하지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여자의 마음 틈새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낮게 읊조리는 음성과 함께 툭, 툭 하고 붉은 인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을 베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말이죠. 책상 위로 길게 펼쳐진 두루마리 하나. 그것은 곧 사라질 목숨들의 이름이 적힌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연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림자는 묻지 않고 보지 않으며 오직 주인의 명에 따라 숨쉬는 존재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짓궂은 밤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두루마리의 끝자락을 살짝 들춰냈습니다. 아! 연설의 숨이 단번에 멎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 가장 낮은 곳. 마치 마지막까지 고심하다 덧붙인 듯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붉은 인장 아래 선명하게 적힌 석자. 연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그녀가 바쳤던 모든 충성과 비 내리는 밤마다 나누었던 그 은밀한 체온에 대한 처참한 사형 선고였죠. 누군가 고의로 밀어넣은 칼날인지 아니면 세자가 직접 그어버린 정리의 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를 비추던 유일한 빛이었던 세자가 이제 그녀를 차가운 어둠 속에 묻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연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제 이름을 빤히 응시했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이전의 그림자와는 달랐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칼로 나만의 길을 낼 것인가. 그날 밤 연설은 처음으로 왕세자의 검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지우려 했던 그 붉은 인장이 오히려 그녀의 영혼에 불을 지핀 것이지요. 동궁전 앞 연설은 평소처럼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춘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설렘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 박힌 붉은 인장, 그 연설이라는 이름 석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그녀의 심장을 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향취가 밀려왔습니다. 15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차가운 용연향. 왕세자 이겸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임무를 마치면 처소에서 대기하라 일렀거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내일이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사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연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갈라진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그 고요함 속에서 이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와 연설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쥐었죠.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엔 뼈를 깎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몸을 숨겨라. 내일 혼례가 끝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그 비겁한 단어가 연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그녀를 어딘가에 가두어 두거나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막히게 할 뿐이겠지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말살이었습니다. 연설은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전하의 처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연설이 고개를 들어 이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제 유리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겸은 처음 보는 그녀의 낯선 눈빛에 짐짓 놀란 듯 눈썹을 움찔거렸습니다. 연설아,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연설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 순간 연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지독했던 연모도, 목숨을 바쳤던 충성도, 비릿한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서늘한 의지만이 칼날처럼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연설은 단 한 번의 절도 올리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이겸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뛰는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담장을 넘는 연설의 몸짓은 더 이상 유려한 흑영 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발버둥치는 혹은 죽음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한 마리 짐승의 사투였습니다. 개서라, 개 서지 못할까? 뒤편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비릿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녀의 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붉은 피가 소복 위로 꽃잎처럼 번졌습니다. 등에 퍼지는 독 기운의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연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다른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집어삼킬 듯한 검은 파도가 울부짖고 있었고 뒤편으로는 칼을 뽑아든 흑영이들이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연설아, 멈춰라. 내 명 없이는 죽지도 못한다. 잊었느냐? 추격대 사이로 이겸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공포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복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입술 끝에 맺힌 핏방울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지독하게 관능적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한 걸음을 물러섰습니다. 전하, 제 목숨은 이제 전하의 것이 아닙니다. 연설이 처음으로 이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전하가 가르치신 대로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법이지요. 저를 지우신 건 바로 전하십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이겸이 손을 뻗으며 달려왔지만 연설의 몸은 이미 허공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그 찰나의 순간 연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도구로 뜨거웠던 몸에 서늘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명을 기다리던 삶, 누군가의 유희로 머물던 밤들. 그 모든 굴레를 비웃듯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거친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소리만이 절벽 위에 남았습니다. 이겸은 절벽 끝에 멈춰서서 주인이 사라진 빈 바다를 향해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는 차가운 달빛만 부서질 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세자의 그림자 연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그 차가운 물속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몸은 무거웠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갈라진 살점 사이로 차가운 계곡물이 스며들었지만 연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 박힌 화살에서는 독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의식이 흐릿해지는 찰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이겸의 차가운 명령도 흑영 위에 살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낯설고도 따스한 한 사내의 체온이었죠. 서준은 숨이 멎어가는 그녀를 보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살아있군. 이 지독한 운명을 짊어지고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설은 지독한 열병 속을 헤엄쳤습니다. 정신이 들 때마다 보이는 건 붉은 불길과 하얀 눈발, 그리고 천둥치던 밤 자신을 안아주던 이겸의 환영이었죠. 그녀는 몽롱한 정신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하, 가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소리를 곁에서 지키던 서준은 묵묵히 약을 다렸습니다. 타오르는 등잔불 아래서 그녀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상처난 어깨에 붕대를 감아주던 그의 손길은 지독히도 섬세했습니다. 이겸의 손길이 지배였다면 서준의 손길은 구원에 가까웠죠. 마침내 연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지켜보던 서준의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내 몸 안에는 연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독을 이겨낸 것이야. 서준이 건넨 말은 연설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연가 가문. 그곳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밀양의 독을 견디는 시험을 치렀고 살아남은 자는 평생 독에 강한 체질이 된다는 비사. 연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로 살며 지워버렸던 자신의 존재가 사실은 고귀한 약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다는 사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이름은 연설이 아니라 설현이었나? 이름을 되찾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의 불꽃이 그 자리를 채웠죠. 설현은 안개루라 불리는 서준의 상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약재 상단이었으나 사실 그곳은 팔도 강산의 정보가 모여드는 거대한 정보의 소굴이었죠. 어느 밤 설현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살렸습니까? 저는 궁에서 버려진 칼일 뿐입니다. 서준은 등잔불을 가만히 응시하다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서늘한 밤바람이 스쳤고 그의 시선은 설현의 입술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연가의 마지막 온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죽게 두기엔 내 눈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 노골적인 찬사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에 설현의 심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박동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현은 더 이상 검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펼쳤고 약재를 만졌습니다. 그녀가 안개루의 핵심 인물로 거듭나는 동안 서준은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었습니다. 연가 멸문 이후 약재 유통권을 독점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좌의정 가문. 설현은 그들의 뒤편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 내역을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사륙이었군. 장부를 넘기는 설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령에 죽고 살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거대한 적을 마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는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련은 안개루에서 가장 뛰어난 약재 감정사이자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늘한 카리스마로 상단을 이끌었고 밤에는 서준과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결은 궁궐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오늘 네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갑구나. 서준의 손가락이 서련의 잔을 채우며 슬쩍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공기는 순식간에 관능적으로 변했죠. 서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를 앞둔 칼날이 따뜻할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과거의 흔적은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서련은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빴죠. 그때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창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조용히 밖을 지켰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낮은 울림에 서련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궁궐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고립감이 이 사내의 존재만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안개루의 평화로운 오후를 깬 것은 궁에서 내려온 서늘한 정갈이었습니다. 세자 이겸의 즉위를 앞두고 왕실 약재 창고에 원인 모를 변질이 생겼으니 조선 최고의 약재 감정사를 입걸시키라는 엄명이 떨어진 것이죠. 궁에서는 연설이 이미 3년 전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안개루의 실력자를 불렀을 뿐이지만 서준의 안색은 처음으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곳엔 서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그녀가 목숨 바쳐 연모했던 사내 이겸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준은 평소와 달리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그가 마루에 앉아있는 서련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평소에 절제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꼭 내가 가야겠느냐? 안개로의 사람이 너 하나뿐도 아닌데. 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련은 그의 눈에 서린 짙은 불안을 읽었습니다. 3년을 함께하며 한 번도 흔들림 없던 사내의 눈동자가 질투와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전하께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서련의 덤덤한 대답에 서준이 헛웃음을 삼키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서준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자가 널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그곳에 간 내가 다시 그자의 눈빛을 보고 네 마음속 깊이 숨겨둔 그 지독한 연모의 찌꺼기가 살아날까봐 그게 미치도록 겁이 나는 거다. 평생을 숨겨온 서준의 노골적인 소유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련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연가의 혈육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얼마나 깊이 갈망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련은 서준의 떨리는 가슴팍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옷감 너머로 요동치는 사내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림자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자가 스스로 무너뜨린 제 이름을 그자의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하러 가는 것입니다. 서련이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3년 전 차가운 물속에서 저를 건져 올린 건 그자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품은 처음부터 여기뿐입니다. 서련의 고백과도 같은 그 말에
서준의 이성이 바스라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서련을 끌어안아 제 품속에 가두었습니다. 으스러질 듯한 포옹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궁궐의 냉기보다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궁궐의 돌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5년간 무릎이 닳도록 기어다녔던 그 바닥을 이제 서련은 안개루의 대표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딛고 섰습니다. 왕실 약재 창고에 스며든 의문의 독을 조사하라는 명분. 하지만 그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시선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붉은 비단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계승을 코앞에 둔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하고도 오만한 사내 이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련의 얼굴에 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절벽으로 밀어넣었던 그 여인이 죽음의 냄새가 아닌 짙은 약초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연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죠. 그 이름은 3년 전 절벽 아래서 죽었습니다. 전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자는 안개로의 서련입니다. 조사는 치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련은 약재 장부를 대조하며 독의 출처가 좌의정 가문임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겸의 그림자는 그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조사를 마치고 회랑을 걷던 서련의 앞을 이겸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복도,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겸의 손이 서련의 손목을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찾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서련의 눈에 서늘한 조소가 서렸습니다. 전하께서 놓으신 겁니다. 죽으라고 명하신 건 전하의 인장이 찍힌 그 명단이었지요. 이겸의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는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겸의 유혹은 노골적인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천둥치는 밤마다 서련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온기, 비에 젖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던 그 밤의 기억을 들춰내며 그녀를 흔들려 했죠. 그 밤을 잊었느냐? 내 품 안에서 떨던 너의 그 여린 숨소리를. 이겸이 서련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결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죠. 서련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모가 아니었습니다. 역겨움과 분노였죠. 전하께서는 그 밤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했던 물건의 감촉을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서련의 서늘한 질문에 이겸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서련이 궁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갈수록 늦어졌습니다. 안개루의 대문 앞, 서준은 언제나 등잔불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련의 옷깃에 묻은 희미한 용연향, 그리고 그녀의 흐트러진 호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편안하느냐? 서준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련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으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 한마디에 서준의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절대 그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이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련을 궁에 상주시키라는 공식 어명을 내린 것이죠. 명분은 조사관의 자격이었으나 사실상의 구속이었습니다.
어명을 받아든 서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설현 앞에서 평정을 잃었습니다. 잔을 내리치듯 내려놓은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마라. 그가 너를 다시 어둠 속에 가두려 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것은 명령이 아닌 평생을 절제해온 남자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설현은 서준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 남자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왕관을 부수게 할 거니까요. 다시 시작된 궁궐 생활. 이겸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깊은 밤 닫힌 회랑 끝에서 이겸은 다시 한번 설현을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느냐? 내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도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남자의 조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의 손이 설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입술이 닿으려는 찰나 설현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밤 제가 전하를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벼랑 끝에선 짐승이 느꼈던 아주 작은 체온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게 전하의 온기는 시체보다 차갑습니다. 자존심이 난도질당한 이겸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궁에서 겨우 빠져나온 설현의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마음은 너덜너덜해졌고 숨은 가빴죠. 안개로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쓰러지듯 서준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설현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척했지만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지. 그가 널 건드렸느냐? 낮게 으르렁거리는 서준의 목소리에선 억눌린 짐승의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설현은 고개를 저으며 서준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등잔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설현의 목선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눈가. 평생을 절제와 인내로 살아온 서준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는 설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겸의 강압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부할 수 없는 지독히도 뜨거운 의지였죠. 돌아가지 마라. 내 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마라. 숨결이 엉켰습니다. 서준의 입술이 설현의 입술 위로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사내가 토해내는 갈증이었고 동시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설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죠. 서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거친 호흡,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애틋하고도 관능적인 열기. 복수는 네가 해라. 하지만 넌 내가 지킨다. 서준의 낮은 속삭임이 설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겸이 사실상 보위에 오를 준비를 마치자 좌의정 가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발판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죠. 궁궐 약재 창고를 조사하던 설현은 경악스러운 진실을 목격합니다. 단순히 비자금을 위해 약재를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상자들 속에서 발견된 것은 조선에서 금지된 맹독초, 흑살초였습니다. 좌의정은 불법 유통망을 통해 이 독초를 대량으로 수집해왔습니다. 그 용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의정은 이겸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왕실의 탕약에 밀양식 섞어 그를 허수아비왕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역모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독초를 이용해 일부 지역 백성들을 몰살시켜 그 지역의 약재 유통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잔인한 사리사욕이었습니다. 서련은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문의 복수를 넘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들이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안개로의 모든 기록을 세상 밖으로 던지십시오. 이겸의 즉위 축하 연회. 화려한 가무가 이어지는 대전 한가운데 서련이 음반 위에 놓인 검은 약초 한 다발을 들고 나타납니다. 전하, 즉위를 축하드리는 선물로 좌의정 대감께서 궁궐 지하에 소중히 키우시던 흑살초를 가져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좌의정이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계집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라. 그때 대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준이 상단의 장정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안개루가 목숨을 걸고 추적한 괴짝들이 들려 있었죠. 서준은 괴짝을 발로 차 열어젖히며 수천 장의 장부와 증거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좌의정 대감이 조선 팔도에서 불법으로 독초를 사들인 거래 명세서고, 이것은 독초를 전염병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방관원들과 결탁한 뇌물장부입니다. 서준이 흑살초의 뿌리를 좌의정의 발밑에 던지며 서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대감도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왕을 협박하려 했던 그 탐욕의 끝이 고작 이 가느다란 독초 한 뿌리에 무너질 줄은 몰랐겠지요. 이겸은 충격에 휩싸여 좌의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련은 이겸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연가 가문을 멸문시킨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독을 약으로 바꾸려 했던 우리 가문이 당신들의 독초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 좌의정은 이미 변명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많은 증거와 안개루가 미리 포섭한 약재 유통업자들의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겸은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좌의정은 그 자리에서 오라를 받았고 한서윤은 패비의 명을 받으며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모든 난리가 가라앉은 새벽, 이겸은 서련을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매달립니다. 내가 무지했다. 내가 가져온 이 진실들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 내 옆에서 나의 눈이 되어다오. 왕비의 자리를 비워두겠다. 서련은 이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약재 질서를 바로잡고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씻었을 뿐입니다. 전하의 옆은 숨이 막혀 찰나의 시간도 머물 수 없는 지옥일 뿐입니다. 서준이 다가와 서련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가자, 서련아. 우리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진짜 약을 전하러 가자. 이겸은 홀로 남겨진 왕좌에서 차가운 새벽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고 그 욕심이 가장 귀한 여인을 적의 품으로 떠나보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안개루. 서련과 서준은 나란히 서서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준이 서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너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라, 서련. 서련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만에 되찾은 가장 완벽하고 관능적인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왕관이라는 화려한 감옥을 택한 사내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찾아 떠난 여인. 긴 밤을 지나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서련은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서준의 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약은 대단한 명약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나로 바라봐주는 그 사람의 따스한 체온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지독하고도 달콤한 야담이 여러분의 외로운 밤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흔적이 저 심언니에게는 다음 야담을 준비할 가장 뜨거운 영감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번에도 누구보다 먼저 비밀스러운 서고의 문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꿈 꾸시길. 지금까지 심언니의 야담 서고였습니다. 우리 다음 야담에서 다시 만나요.